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랑쿨 거리의 메두사 샘 정면, 퓨제에 의해서 세워진 귀족풍의 한 낡은 집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역시 약혼피로의 축하연이 베풀어지고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이곳에서의 등장인물은 서민이나 선원 또는 병사들이 아니라 마르세유의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왕위 찬탈자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 사직한 옛 사법관, 프랑스 군에서 탈주하여 홍대공의 군대에 가담했던 늙은 사관, 아직도 일가의 존속에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들 같은 면면이었다. 이러한 가정은 5년 동안의 유형에서 순국자로 간주되고 왕정 복고의 15년 뒤에는 신이 되는 운명을 지닌 그 사나이를 증오하여 대역으로 병역에 복무할 사나이를 4~5명씩이나 고용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아직 일가의 존속에 자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동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는 격렬한 정열에 불타면서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시대의 이러한 정열은 남프랑스 지방에 있어서는 500년 전부터 종교적인 증오가 정치적인 증오를 조장하게 되면서부터 한층 더 무섭고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황제는 세계의 일부를 통치하며 1억 2천만의 국민에 의해 서로 다른 10개국의 언어로 나폴레옹 만세라고 불려지는 것을 들은 뒤 지금은 겨우 5~6천 명을 거느리는 엘바섬의 왕이 되어 있었으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영구히 프랑스와 왕자로부터 사라진 인간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사법관들은 그의 정치상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모스크바나 라이프치히의 패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황제가 조세핀과 이혼한 일을 가지고 쑥덕거리고 있었다. 황제 개인의 실각보다도 오히려 주위의 패배를 기뻐하며 만족해하고 있는 이들 왕당파 패거리에게는 지금 바야흐로 생명이 또다시 되살아나고 고통스러운 꿈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상 루이 훈장을 가슴에 장식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루이 18세의 건강을 축복하자고 제의했다. 그것은 상메랑 후작이었다. 하투엘로 망명했던 사람과 프랑스의 평화를 가져다준 왕, 루이 18세를 동시에 연상케 하는 이러한 축배에 의해 기쁨의 술렁임은 점점 커지고 축배는 영국식으로 높이 쳐들어졌다. 그리고 부인들은 가슴에 꽂고 있던 꽃을 뽑아 그것을 테이블 클로스 위에 흩뿌렸다. 그것은 거의 시적인 감격이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알게 되겠지요. 하고 상메랑 후작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윤기 있는 눈에 엷은 입술을 가진 그야말로 귀족적인 부인으로서 나이는 이미 50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아직도 요염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다. 우리를 추방한 저 혁명가들은 공포시대의 빵 한 조각으로 우리들로부터 사들인 낡은 성 안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겠지만 뭐 잠시 멋대로 놀게 놔두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로 헌신적이었던 것은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무너져가던 왕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을 잃고 있는 동안에 아침 해처럼 경기가 좋은 권력에
꾸벅꾸벅 머리를 숙이며 한미천 만들었지요. 우리의 왕은 진짜로 사랑할 만한 루이인데 비해 저들의 왕위 찬탈자는 단순히 저주받아야 할 나폴레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빌포르 씨?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부인? 용서하십시오. 실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봐요. 어린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하고 아까 축배를 제의했던 노후작이 말했다. 애들은 이제부터 결혼을 하려는 거요. 정치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진주모 빛깔의 액체에 떠있는 비로드 같은 눈동자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말했다. 빌포르 씨를 돌려드릴게요. 잠시 제가 독차지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빌포르 씨, 제 어머니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계시대요. 제가 그만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든지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빌포르 씨가 말했다. 용서해 주지, 르네. 하고 후작 부인은 이렇게 야윈 얼굴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여자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견을 가지거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하면 무척 거칠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는 한 구석에는 항상 풍부하고 명랑한 것이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모성애에 부여한 미덕인 것이다. 용서할게요. 실은 지금 말이에요, 빌포르 씨. 보나파르트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념도, 우리와 같은 감격도, 또 우리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부인,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들을 대신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정열적인 광신입니다. 나폴레옹은 서양의 마호메트입니다. 신분은 낮아도 격렬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단지 입법자나 군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전형적 인물, 평등의 전형적 인물입니다. 평등의 전형적 인물이라고요? 하고 후작 부인은 소리 질렀다. 나폴레옹이 평등의 전형적 인물이라고요? 그렇다면 로베스피에르는 뭐지요? 아무래도 당신은 로베스피에르의 지위를 저 코르스카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에게는 왕위 찬탈자의 지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부인.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저는 다만 각인을 그 대석 위에 올려놓아 보았을 뿐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5세 광장의 그의 단두대 위에, 나폴레옹은 반돔 광장의 그의 기념비 위에 올려놓아 본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평등을 낮춘 데 비해 다른 한 사람은 평등을 높였습니다. 한 사람이 왕들을 단두대의 높이까지 끌어내린 데 비해 한 사람은 민중을 왕좌의 높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하고 빌포르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두 사람이 비열한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테르미도르 9일과 1814년 4월 4일이 프랑스에게 있어서 행복한 날이 아니다. 질서와 군주 정치의 벗들에 의해 축복받을 만한 날이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완전히 몰락하여 영구히 부활의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또 저 자신 그것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폴레옹이 아직도 광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인. 나폴레옹의 절반의 값어치밖에 없었던 크로멜에게조차도 광신자가 있었으니까요. 빌포르 씨,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혁명이 금세라도 일어날 것만 같군요.
하지만 용서하겠어요. 지롱드 당원의 아드님인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취미를 지금도 조금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빌포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제 아버지는 지롱드 당원이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왕의 사형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을 추방한 저 동일한 공포 정치에 의해 추방되었고, 하마터면 당신 아버님의 목이 잘려나간 저 똑같은 단두대에서 목을 잘릴 뻔했습니다. 그랬지요. 하고 후작 부인은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회고담에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단두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주의 때문이었겠지요. 그 증거로 우리 일가는 언제나 망명당한 왕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당신 아버지는 재빨리 새 정부에 가담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지롱드 당의 시민 노아르티에가 되신 후에 이번에는 노아르티에 복작이 되고 원로원 의원이 되셨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르네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회고담은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부인 하고 빌포르는 대답했다. 저도 따님과 마찬가지로 과거는 제발 잊어주십사 하고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뜻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은 이제 와서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 형태를 바꿀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위에 베일을 씌우는 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아버지의 의견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보나파르트 당이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보나파르트 당일 겁니다. 그리고 노아르티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당파이고 빌포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액의 나머지는 낡은 줄기 속에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돋아나는 새싹만을 보아주십시오. 그 새싹은 그 줄기에서 떠날 수도 없고 또 완전히 거기에서 떠나려고도 하지 않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고 맙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빌포르군. 하고 후작이 말했다. 정말 멋있는 답변이야. 나도 집사람에게 노상, 지난 일은 잊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집사람도 자네의 말만은 들어주었으면 좋겠군. 좋아요. 하고 후작 부인은 말했다. 과거는 잊기로 하지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해주길 바래요. 빌포르 씨.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왕에게 말씀드린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왕도 우리의 추천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부인은 그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지금 내가 당신의 부탁으로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만 만일 모반을 꾀하는 자가 체포되었을 때는 당신이 그러한 패거리와 관계가 있을 만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만큼 당신은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 주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 부인.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제 직업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에게 엄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이미 몇 가지의 정치적인 고소를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엄정하다는 점에 있어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앞으로의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바 섬의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해안에서 거의 보이는 곳에 그가 있다는 사실이 보나파르트파 동지들의 희망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세유는 휴식 중인 사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잘 것 없는 일을 트집잡아 왕당파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계급 사이에서는 결투, 하층 계급에서는 암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야. 하고 상 메랑시의 옛 친구이며 또 아르투아 백작의 시종인 사르비우 백작이 말했다. 정말 그렇다네. 그런데 신성 동맹이 그를 엘바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파리를 떠나올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하고 상 메랑씨가 말했다. 하지만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요?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라고요? 그건 어디지요? 하고 후작 부인이 물었다. 이곳에서 8,000킬로나 떨어진 적도 너머의 섬이지요. 하고 백작이 대답했다. 그거 참 잘됐군요. 빌포르 씨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나이를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코르시카 섬과 지금도 그의 의동생이 다스리고 있는 나폴리와의 사이, 더욱이 그 사나이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왕국을 만들어주려고 한 이탈리아 바로 앞의 섬에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하지만 곤란한 것은 1814년의 조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나폴레옹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상관없지 뭐예요. 조약을 위반해도 괜찮아요. 하고 사르비우 씨가 말했다. 저 불쌍한 앙갱공을 총살시켰을 때 나폴레옹은 조약 같은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이제 결론은 났어요. 신성 동맹은 유럽으로부터 나폴레옹을 추방한다. 그리고 빌포르 씨는 마르세유로부터 보나파르트 당의 동지들을 추방한다. 왕은 지배를 하시느냐 마느냐 어느 한쪽을 택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배를 하시려면 그 정부는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준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악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유감입니다만 부인. 하고 빌포르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검사 대리는 언제나 악이 행해진 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대로 검사 대리는 악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말의 앞뒤를 바꾼 것 같습니다만 부인, 우리는 악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빌포르 씨, 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말했다. 그것은 사르비아 백작의 딸로서 상 메랑냥의 친구였다. 우리가 마르세유에 있는 동안에 어디 한번 기막힌 재판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아직 중죄 재판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재미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정말 재미있지요, 아가씨. 하고 검사 대리는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작된 비극이 아니라 진짜 드라마이니까요. 연출되는 고통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니까요. 법정으로 끌려 나온 사나이는 하루의 장막이 내려지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자르는 관리가 있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뭔가 감동적인 것을 원하는
다부진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는 없겠지요. 안심하세요, 아가씨. 만일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요. 어머, 옷 삭히지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것도 웃으시면서 하고 르네는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어쩌는 수 없지 뭡니까? 이것은 일종의 결투이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정치범이나 그 밖의 피고에게 이미 5번인가 6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몇 자루의 단도가 그늘에서 갈아지고 있는지, 아니 이미 찔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쩜 하고 르네는 점점 더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말했다. 그런 얘기 진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빌포르 씨? 물론입니다, 아가씨. 하고 젊은 사법관은 입술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아까의 아가씨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고 계시고 나는 내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이러한 멋진 재판에서는 사정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적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도록 길들여진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탄환을 쏠 때, 착검하고 돌진할 때 일일이 숙고한 끝에 그렇게 할까요?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적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죽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러시아인이나 오스트리아인 또는 헝가리인을 죽일 때 이상으로 숙고한 끝에 그렇게 할까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피고의 눈 속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용기가 저절로 솟습니다.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재판이 아니라 격투입니다. 나는 상대방과 싸웁니다. 상대방은 마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반격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른 모든 싸움과 마찬가지로 이기느냐 지느냐로 결말이 납니다. 이것이 소송이라는 거지요. 위험은 인간을 웅변가로 만듭니다. 피고가 내 응답에 대해서 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내 언변이 서툴렀는가, 내 말이 약했었는가, 힘이 없었는가, 불충분했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내가 제시하는 증거에 압도되고 내 웅변에 질려서 창백해지고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게 된다면 피고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검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피고의 고개가 푹 고꾸라집니다. 이윽고 그것은 잘려나가게 됩니다. 르네는 희미하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꽤 말을 잘하는군 하고 회식자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인물이로군 하고 제2의 사나이가 말했다. 그래 하고 제3의 사나이가 말했다. 빌포르 씨, 지난번 사건에서는 꽤 훌륭하더군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나이는 참수관의 신세를 지기 전에 당신에게 완전히 숨통을 끊긴 꼴이 되었으니까요. 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인간은 하고 르네가 말했다. 어떤 형벌을 받아도 아직 부족해요. 그런 인간에게 너무 무겁다는 형벌은 없어요. 하지만 저 불쌍한 정치범들은 아니, 그들은 좀 더 나빠요. 르네, 왜냐하면 왕은 국민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왕을 쓰러뜨리거나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은 곧 3,200만 명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빌포르 씨. 하고 르네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취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안심하십시오. 하고 빌포르는
더할 수 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논고는 우리 두 사람이 만들기로 하지요. 얘야,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너는 네 벌새나 스파니엘 견이나 옷의 가장자리 장식에나 신경을 써라. 나리의 일은 나리에게 맡기고 지금의 군인은 이미 별 볼 일이 없고 재판관이 신용받고 있는 세상이란다. 그것을 나타낸 꽤 의미심장한 라틴어가 있단다. 케단트 아르마 토가에. 군인의 정부는 시민의 정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키케로의 말. 하고 빌포르는 공손히 몸을 숙이면서 말했다. 나는 라틴어를 사용할 마음이 없어서.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오히려 의사가 되는 것이 좋았을 것 같군요. 하고 르네가 말했다. 살육의 천사는 비록 천사이기는 해도 나는 언제나 무서웠어요. 귀여운 르네. 하고 빌포르는 소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얘야. 하고 후작이 말했다. 빌포르 씨는 이 지방의 정신적인 의사, 정치적인 의사가 되시는 거란다. 알겠니? 이건 아주 훌륭한 역할이란다. 그것이 아버님이 하신 일을 잊게 하는 한 방법이겠지요. 하고 후작 부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했다. 부인. 하고 빌포르는 슬픈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와 질서의 열렬한 벗이 되었다는 것도 어쩌면 저보다도 좀 더 훌륭한 왕당파가 되었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뉘우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열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은 뒤 빌포르는 자기의 능변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을까 하고 회식자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법정에서 그러한 언변을 늘어놓은 뒤 방청석을 한 바퀴 휙 둘러보듯이. 맞아, 빌포르군. 하고 사르비우 백작이 참견을 했다. 나도 그저께 튤리궁에서 국내 대신을 향해 그렇게 대답했지. 국내 대신이 지롱드 당원의 아들과 콩대공 군대 사관의 딸의 얼핏 보기에 기묘한 이 혼인에 대해 잠깐 나에게 물으시더군. 대신은 잘 이해해 주셨어. 이러한 화해 융합의 정책이야말로 루이 18세의 정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국왕께서 우리의 얘기를 모두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빌포르는 국왕께서 노아르티에라고 하시지 않고 빌포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점에 주의해주게. 그는 출세할 거요. 이미 분명하게 주관이 선 청년이요. 그리고 내 편이요. 상매랑 후장 내외가 그를 사위로 삼은 것은 나로서도 반가운 일이요. 후장 내외 쪽에서 이 혼인을 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권고했을 거요. 라고 말일세. 국왕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백장님? 하고 빌포르는 신바람이 나서 소리질렀다. 나는 국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요. 만일 후자께서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자네에게 한 말은 6개월 전 자네와 후작 따님과의 결혼 계획을 후작이 국왕께 말씀드렸을 때 국왕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걸세. 그래, 사실이야. 하고 후작이 말했다. 아, 그렇다면 저는 훌륭하신 국왕께 크나큰 은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국왕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요.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그래야만 내가 당신을 좋아할 수 있어요. 자, 이제야말로 모반자가 나와 보라지. 틀림없이 환영을 받을 테니까. 어머니, 저는 하고 르네가 말했다. 저는 하느님이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기를 기원하겠어요. 빌포르 씨에게는 좀도둑이나 별것도 아닌 파산자, 겁 많은 사기꾼 같은 패거리만 보내주시기를 기원하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마음 놓고 잠잘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은 하고 빌포르는 웃으면서 말했다. 의사에게 편두통이라든가 홍역, 벌에 쏘인 상처, 요컨대 피부 표피의 환자밖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군요. 만일 당신이 나를 검사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병이 아니라 그 치료가 의사의 명예가 될 만한 중병 환자가 찾아오도록 기원해줘요. 마침 이때 우연히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 말이 빌포르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사환이 들어와서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두세 마디 소근거렸다. 빌포르는 잠깐 실례하겠다고 말하고는 식탁을 떠났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그야말로 명랑한 얼굴로 입술에 미소를 띠면서 되돌아왔다. 르네는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듯 파란 눈, 차분한 안색, 얼굴을 윤곽 짓고 있는 구레나룻. 그는 그야말로 우아한 미남 청년이었다. 그녀의 온 마음은 그가 잠깐 자리를 떠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입술에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았다. 자,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당신은 아까 남편이 의사라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나도 저 에스큐레브의 제자들과 적어도 다음의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즉, 시간은 결코 자기의 것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설사 당신 옆에 있을 때라도, 약혼 필요한 석상에 있을 때라도 나는 방해를 받곤 합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당신을 방해했지요? 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내가 들은 바로는 아무래도 죽어가는 환자 같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어서 환자는 곧 단두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어쩜? 하고 르네는 창백해져서 소리 질렀다. 정말입니까? 하고 일동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보나파르트파의 조그만 음모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설마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이것이 고발장입니다. 그러면서 빌포르는 읽어 내려갔다. 검사 각하, 왕실과 신앙에 대해 충실한 저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폴리 포르토 페라이온에 기항하여 오늘 아침 스미르나로부터 도착한 파라온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단테스라는 자는 뮬러로부터 왕위 찬탈자에게 보내는 신서, 다시 왕위 찬탈자로부터 파리의 보나파르트 당 본부에 보내는 신서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 증거는 당자가 체포되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서는 그 자신이 소지하고 있거나 그의 아버지의 집 또는 파라온호의 그의 선실에서 발견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고 르네가 말했다. 이 편지는 익명이에요. 그리고 검사님 앞으로 보내온 편지이지 당신 앞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검사가 부재 중이에요. 검사가 부재 중일 때는 편지는 비서에게 회부되고 비서는 그것을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서가 이것을 개봉하고 나를 찾았지요. 하지만 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체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체포되었군요.
하고 후작 부인이 물었다. 범인이 아니라 혐의자예요. 하고 르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부인.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아까 르네 양에게 이야기한 대로 문제의 신서가 발견되면 이 환자는 그야말로 중환자입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하고 르네가 물었다. 나한테 잡혀와 있습니다. 자, 빨리 가봐요. 하고 후작이 말했다. 왕에 대한 봉사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있느라고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니까. 자, 왕에 대한 봉사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보게. 오, 빌포르 씨. 하고 르네는 두 손을 모아두면서 말했다. 아무쪼록 관대하게 처분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약혼식 날이니까요. 빌포르는 식탁을 한 바퀴 돌아 소녀의 의자로 다가가 그 팔걸이 위에 몸을 기대며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소. 하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고소가 진실이라면 보나파르트 당의 이 몹쓸 잡초는 베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르네는 베어낸다는 말을 듣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베어지는 이 잡초는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하고 후작 부인이 말했다. 이 애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빌포르 씨. 이 애도 그러는 동안에 익숙해질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후작 부인은 빌포르에게 야윈 손을 내밀었다. 그는 르네 쪽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거기에 키스를 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키스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손이에요. 라고. 이 얼마나 슬픈 조짐일까요? 하고 르네는 중얼거렸다. 정말 이 애는 하고 후작 부인은 말했다. 딱 한 애로군. 네 변덕이나 눈물은 그만 거두고 조금은 나라의 운명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머 어머니 하고 르네는 중얼거렸다. 부인, 이 무엄한 왕당파 아가씨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저는 검사 대리로서의 직책을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즉 어디까지나 준엄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작 부인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몰래 약혼자 쪽을 보았다.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안심해요, 르네.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르네는 이러한 눈길에 대해 더할 수 없이 상냥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러자 빌포르는 기쁜 마음을 안고 방에서 나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